가보실까요? 32페이지 가죠. 이제 급수량. 물을 건물 내에 얼만큼 공급할 겁니까? 얼만큼? 딱 요만큼. 사용 수량만큼만 하세요. 시험에 급수량이나 나오기도 하고 사용 수량이나 나오니까 같다고 보세요. 뭐 사용량.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막 헷갈립니다. 이렇게 같습니다. 거기 보니 급수 설비를 설계하는 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급수량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기기의 용량. 기기의 용량? 기기 용량이라는 얘기는 뭐 관경이든 아니면 저수조, 뭐 옥상 탱크, 뭐 수조 이런 데의 크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펌프,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필요하더라. 그래서 급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급수량 산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인원에 의한 방법, 유해 면적, 기구수, 인원수. 가장 쉬운 건 얘죠. 인원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란 얘기는 그 건물 내에 몇 명이 있는지, 건물 내에 사람이 몇 명인지 알 거냐, 모를 거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물을 쓴다는 얘기는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꼭지, 세면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로 결정하는,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 물을 어디에 씁니까? 사람이 쓰지. 사람이 없으면 유생기구가 있겠지, 수도꼭지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수를 알면 간단하잖아요.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알아. 100명이 살아요. 1제곱미터에 100명이 살아요? 그럼 연면적. 끝난 거야,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게 없죠. 왜? 100명이 살아요. 1제곱미터에. 너무 많이 사는데? 10명만 할까요? 그리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000리터. 끝난 거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게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건물 내에 몇 명이 사는지 모르겠어요가 문제죠. 그래서 이때 인원수를 추정해보자. 추정하니까 또 문법 생각나네. 추정해보자. 그게 유해면적 개념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외우자. 연면적은 똑같고 거주인 여기 면면적에다가 1인 1인 사용 수량 하면 되고요. 별거 아니고. 연유에 거사를 치더라. 비율, 요게 유효면적이죠. 이게 유효면적. 여기다가 유효면적 1제곱미터에 거주인원 유효면적 1제곱미터에 과연 몇 명이 거주하느냐, 여기까지가 인원수를 추정한 거죠. 여기다가 한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시험에 나올 거는 여기와 여기의 공통점인 1일 1인 사용 수량에 대한 표에서 한번 시작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지문으로 뜨죠. 그래서 유해면적 개념이 들어옵니다. 연유, 거사라고 그냥 외우고 마시죠. 대신에 사용 수량을 급수량이라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같더라. 오른쪽 33페이지에 인원수에 의한 거, 건물 면적에 의한 거, 유생기구 수에 의한 건데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원수를 알 경우, 모를 경우는 유해면적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거기에 보니 건물 면적에 의한 겁니다. 연유 거사라고. 급수량 또는 사용수량입니다. 그래서 연유 거사라고 봐요. 그러면 유생기구수가 있는데 기구수에다가 동시사용, 동시사용률 또는 동시사용수량이라 부르죠. 이렇게 정리하죠. 상관없습니다. 계산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유생기구수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그 정도만 보시죠. 동시사용수량이 퍼센트라고 있는 거는 동시사용률하고 같아요. 재밌는 건 이거죠. 이 관경결정,
이게 급수도 있고 급탕도 있고 배수도 있고 세 가지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신기하게 시험에는 이놈이 많이 나와. 이번에는 한번 꼼꼼하게 해볼 테니까. 그럼 밑에 제일 먼저 시험 나온 건 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있는 표죠. 그래서 표에서 나온 게 1인 평균 사용 수량이 나왔었지요. 어떻게? 사무소, 은행, 병원 고급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백화점 손님이 가장 작더라. 근데 나왔으니 이번에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아파트 좀 숫자는 외우죠. 200에서 250 정도는 외우시고 오른쪽에 보면 유효면적 개념이 있네요. 과연 유효면적은 뭐냐? 유효면적. 어느 건물의 연면적에서 화장실, 복도, 계단, 창고, 기계실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건물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 대표적으로 어딜까요? 방 됐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다음 중 유효 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 34페이지. 거기에 기구의 동시 사용률, 유생기구 수로 여기 있는 급수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표를 좀 볼까요? 숫자를 외울 건 아니고 여기서 정리할 거는 기구 수가 많아지면 동시에 별거 아니에요. 동시에 몇 프로 쓸 거냐 이거죠. 기구 수가 100개인데 과연 한꺼번에 몇 프로 쓸까요? 이런 거예요. 동시 사용률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숫자 외우지 말고 기구 수가 많아지면 동시 사용률이 작아지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이 많아지면 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지겠죠. 농담이고 기구 수가 많아지면 동시에 사용하는 율은 줄 겁니다. 왜? 한 개 쓰는 곳에 기구 하나 있으면 100% 쓸 거예요. 그거 하나. 기구 수가 많아지면 동시에 사용하는 율은 적어집니다. 처음에 그러잖아요. 우리 야구할 때도 야구 보면 왜 초창기에 야구 왜 뭡니까? 처음에 할 때는 3월, 4월, 5월 가면은 뭡니까? 타격률이 높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타격이 많을수록 나중에는 3%안 가잖아요. 3%대 3할 타자면 훌륭한 타자 아닌가요? 3할 타자? 야구 안 좋아하시나? 저도 안 좋아하지만 3할 타자면 훌륭하지 않나요? 외우시라고요. 기구수가 100개면 3% 정도 되더라. 그 정도는 보시자고. 숫자로 내올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하나만 정리하죠. 기구수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동시 사용하는 개수는 줄 겁니다. 그 밑에 동시 사용률 이거나 볼까요? 설치된 유생기구는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꺼번에 전부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경이 필요 이상 커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유생기구 중 밑줄 그어놓죠. 실제로가 포인트죠. 실제로 동시에 사용되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밑에 1인 평균 급수량 사용수는 옛날에 10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호텔, 주택 해서 쭉 나왔는데 한 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과연 평균을 외울 것이냐 밑에 공동 아파트의 1일 평균 사용 수량을 외울 것이냐 아니면 앞에 있는 주택 아파트를 외울 것이냐 200에서 250이냐 160에서 250이냐 뭘 외울 거냐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둘 다 맞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죠. 근데 저 같으면 200에서 250이냐 120 앞에 있는 표는 누구나 쓰는 표고요. 거기 있는 공동주택 1일 평균 사용 수량 160, 250은 건축기사 문제니까 둘 중에 나와서 답으로 만들면 제가 2인체 맡겨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죠. 됐고요. 그 밑에 급수압력 각종
급수 기구의 기능 유지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급수압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압이 너무 작으면 짜증이 날 거고, 그죠? 급수압이 너무 크면, 급수압이 뭡니까? 수압. 너무 크면 지난 시간에 봤던 물이 땡땡 때립니다. 수격작용이 커지니까 워러가 햄머가 일으킬 거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적당한 급수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숫자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킬로파스칼이 있네요. 킬로파스칼로 시험에 나올지 메가파스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메가파스칼이 많이 나오니 메가파스칼로 외우시는데 그중에 세면기 55인데 0.05로 외우시고, 그 다음 샤워기 0.07 70으로 외우지 마시고 시험에는 0.07 나올 거니까. 그 다음 쭉 내려와서 거기 대변기 블로아웃이 있을 겁니다. 0.17 세정 탱크가 0.1 세정 밸브도 0.1 그 정도만 외우죠. 다시요. 세면기 55를 0.05 샤워기 70을 0.07 블루와시 대변기 170을 0.17 세정 탱크 100을 0.1 세정 밸브식 0.1 그 정도만 외우죠. 뭐. 시험에 나온 건 예전에 샤워기가 나왔던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물어봅니다. 하나 한번 볼까요? 우리 수격작용 속도는 얼마? 수격 두 글자라서 그죠? 잘 안 헤어집니다. 안 헤어집니다. 안 헤어집니다. 여튼 한 번 더 받고 밑에 급수 방식 가죠. 시작은 얘입니다. 여튼 이 수도꼭지에 물만 나오면 됩니다. 여기 수도 본관 가장 깨끗하고 여기에 수압으로 일정 수압이 있을 겁니다. 일정 수압으로 밀 겁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항상 시작. 어떻게 여기에 수도꼭지에 물 나오게 할래요? 그래, 다 귀찮아. 그냥 여기서 수압으로 쏠래요. 수도를 직접 연결할 겁니다. 수도를 직접 연결할 겁니다. 이게 시작이죠. 끝났네요. 첫 번째 장점, 가장 깨끗. 볼 게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저렴한 건 그런 거 빼고 가장 깨끗합니다. 가장 시험에 나오는 건 정전됐을 때, 단수됐을 때가 문제죠. 정전이란 얘기는 건물 내 정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단수란 얘기는 수도본관에서 물이 안 올 때, 물이 안 와요. 이해를 하셔야지. 건물 내 정전이 되든 말든 여기서 수압으로 쏠 거니까 가능. 그죠? 대신에 여기서 물이 안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이유는 저수조든 옥상 탱크든 수조, 탱크가 없어요. 그죠? 세 번째.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전기가 안 들어? 좋아. 싸. 펌프가 없어요. 유일하게 수조가 없어요. 유일한 거죠. 이놈의 네 번째. 또 다른 문제는 대규모는 안 될 겁니다. 왜? 여기서다 보니까 너무 센 수압으로 하면 꼭대기층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대규모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험에는 극단적인 것만. 이거 나고
이런 게 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거기에 수도 직결 방식 넘어가서 뒷페이지 36페이지에 특징이 있을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거 말고도 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동글뱅이 미음번에 보면 급수압은 수도번 간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동될 거면 여기서 세게 쏠 거냐 약하게 쏠 거냐 그 문제겠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 나온 건 이게 나온 거예요. 특징이. 문제는 얘겠네. 얼마만한 수압으로 쏠까요? 이게 나오겠죠. 계산 문제로. 얼마만한 수압으로 쏠까요? 첫 번째, 3개를 넣어야겠다. 이해를 해보자고. 외우지 말고. 수도꼭지가 있고 유생기구가 있을 거예요. 기구별 최저압력. 샤워기가 얼마였죠? 0.0 샤워기가 이렇게 같은 거 외우시고 둘 중에 하나 될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주어질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는 건물의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만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했죠? 몇 미터 가더라? 외우셔야 된다니까. 아, 건물 높이, 유생기구 높이 나누기 얼마? 100. 그래 메가파스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온다니까 시험에. 마지막에 하나 있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100원이 있으면 마찰 손실이 있더라. 마찰 손실 항상 100원 있으니까 수압이면 땡큐인데 물의 높이가 나오면 나누기 100. 요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세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예전에 어설프게 실무에서 나왔던 거 같은 거. 외워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계산해야 돼요. 그 내용이 36페이지 수도번관 최저 필요 압력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수압으로 쏠까요? 그 내용이죠. (0.07이냐) (0.05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겁니다. 아마 0.07이 쉽지 않을까요? 여튼간에. 그러면 가죠. 이놈이 좋긴 좋아요. 깨끗하니까 좋은데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서 공사하다가 얘를 깨뜨려. 그러면 물이 안 나오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요새 우리 공동주택이 얼마나 높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요거를 해결해 보자. 즉 단수가 되더라도 급수 가능하게 하고 대규모 건물에 가능하게 하자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이놈이죠. 여튼 우리는 수도꼭지에 물 나옵니다. 상수본관, 수도본관 상관없습니다. 깨끗한 물이 여기에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 아 그래, 여기다가 꼭대기에다가 옥상, 고가, 수조, 탱크. 표현은 4가지입니다. 옥상 수조, 옥상 탱크, 고가 수조, 고가 탱크. 설치하자. 그래서 여기서 수도꼭지 가지고 높이 차이에서 물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겁니다. 이거죠. 어떻게 물을 보낼래요? 땅 속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수조, 저수조를 두고 물을 저장하는 수조. 수도번관에서 물을 보내면 여기에 물이 찰랑찰랑 있겠죠. 그러면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펌프. 빨아 올려서 내뿜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 첫 번째, 단수가 되더라도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물이 있으니 급수가 가능할 거고, 건물이 1000m가 되더라도 물을 내려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단수가 되더라도 저수조도 있고 옥상 탱크, 옥상 수조가 있다 보니
지속시간이 가장 길더라. 이렇게 나오죠, 시험. 그 다음, 그럼 정전 문제는 어떨까? 정전되더라도 펌프는 고장나겠지만 여기에 물이 있으니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단점? 이게 문제네요, 이게. 이게 구조물이 이게 보강도 해야 되고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미관도 나쁘고 안 좋아요. 두 번째, 그래,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물이 있다 보니까 지속시간은 긴데 너무 커서 물이 가장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이게 두 개의 문제죠. 이놈과 이놈이 문제예요. 그럼 이것도 계산해야지. 인간이 학습의 동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수도번관 그림으로 이해하시겠습니다. 시험에는 순서도 나와요. 수도번관, 저수조, 펌프, 옥상탱크, 수전. 이거 나온다니까, 이렇게. 수도번 어떻게 할 거냐? 여튼 여기다가 수도꼭지에 물 나오면 돼요. 수도번관에서 저수조로 물을 보냅니다. 물을 보내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다가 압력 탱크를 집어넣죠. 여기에 펌프 놓고 물을 빨아서 압력 탱크로 보내면 여기에 압력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면 될 겁니다. 이게 압력 탱크, 압력 수조 방식. 이거겠네요. 그러니 그나마 얘보다는 깨끗할 거고 구조물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놈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여기다가 높은 수압이 필요해요. 작은 장소, 일시적 장소, 국부적인 표현 쓰죠. 높은 수압이 가능하더라. 쉽게 말하면 수압 조절이 가장 쉬운 건 얘죠. 정전 단수 볼까요? 건물 내 전기가 나가면 펌프도 안 돌고 압력 탱크도 안 되니까 정전되면 급수가 안 될 거고, 단수가 되더라도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급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문제는 펌프도 있고 압력 탱크도 있으니까 귀찮아요. 수도번관에서 저수로 물을 보내고 없애버리고 펌프를 여러 대를 넣습니다. 빨아서 하나씩 올립니다. 얘를 펌프로 직접 보내는 직송식, 부스터 방식 등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별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끝입니다. 가볼까요? 우선 36페이지 고가 탱크, 옥상 탱크, 고가 수조, 옥상 수조. 다른 시험에 순서도 많이 나왔죠. 지하 상수란 얘기는 수도본관입니다. 지하 저수조, 펌프, 옥상 탱크, 수전. 됐고요. 오른쪽 37페이지에 고가 탱크 방식의 장점, 대규모에 쓰입니다.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어요. 저수량 확보합니다. 일정 시간 급수 가능합니다. 표현이 애매하죠. 급수 중단이라는 얘기는 단수시 급수가 가능하며 가장 급수 시간이 깁니다. 그 다음 5번, D번은 됐고요. 오른쪽 단점. A번이나 D번은 같죠. 급수 오염 가능성이 왜 큽니까? 수조가 크거든요. 두 개나 있어요. C번,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면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니은번, 저수조의 용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어렵고. 대신에 고가 수조, 고가 탱크의 구조입니다. A번, B번은 됐고 C번에 다음 중 고가 탱크의 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나올 수 있으니 플로트 스위치는 수위 조절용 스위치입니다. 전극봉 스위치라고도 하고요. 이제 전극봉 스위치 하고요. 넘친 관
영어로 오버플로우관, 오버플로우 파이프. 그리고 기준에서는 아직도 원류관이라고 씁니다. 원류관, 넘쳐 흐르는 관이죠. 거기 스위치의 고장으로 급수가 계속될 때 탱크 위로 넘쳐 흐르지 않고 밑쪽으로 놓죠. 뭐 안전 수위 확보하면서 물을 공급하는 양수관보다 관경을 2배 정도 크게 하세요. 크게가 포인트죠. 그 다음 고가수에는 얼마만한 물의 양이 있습니까? 1일 시간당 최대 사용 수량, 그거를 피크로더라 부르죠. 1에서 3시간 정도 지속하도록 하십시오. 밑에 있는 고가 탱크 설치 높이는 잘 안 나와서요. 넘어가서 38페이지 저수조. 이거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저수조의 설치 기준. 1번 같은 거 외우면 좋겠는데 좀 기분 나빠서 안 외울 거고, 2번은 나왔습니다.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세요. 그러면서 바닥에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 띄워 설치하세요. 저수조가 있으면 물이 공급되겠죠. 여기가 물이 공급되는 유입구일 겁니다. 유출구는 반대편 아래에 바닥에서 띄워서 바닥에서 띄우세요. 이렇게 나겠죠. 말을 바꾸면 멀리 대각선 방향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3번은 참 치사합니다. 됐고 4번이요. 침전 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시고, 그 다음 밑줄을 보죠. 저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해서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세요. 100분의 1. 그 다음 5번도 저는 혹시 모르니까 5번. 5세제곱미터 초과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수조는 청소, 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 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분하여 구획하거나 저수를 2개 이상 하세요. 이렇게 나누던가 아니면 2개를 합니다. 언제? 5세제곱미터 이상이라는데 숫자보다는 그냥 숫자면 편하고요. 크기가 클 경우, 용량이 클 경우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력 되시는 분은 외우시고, 여력이 안 되는 분은 용량이 크면 좀 나누던가 2개 하세요. 이렇게. 6번 그렇고요. 7번 됐고 8번.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에 땅 밑에 저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 쓰레기 등 유해 물질로부터 5m 이상 떨어뜨리세요. 5자가 많이 나오네요. 5m 이상 떨어뜨려서. 참. 오른쪽 페이지. 9번은 녹슬지 않는 것 쓰면 될 거고요. 10호, 10번. 저수지의 공기 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 조절을 위한 원류관, 좀 전에 원류관, 오버플로우관을 설치하세요. 그 정도. 11번, 12번. 내려면 끝도 없죠. 13번, 14번, 15번. 15번. 소화용수가 저수지에 역류되지 않도록 하세요. 안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압력 탱크. 저수지의 급수 펌프의 압력 탱크로 수전에 보냅니다. 3번. 고가 탱크보다 수압 변동이 심하다. 조작상 최고 최저의 압력차가 크므로 급수압으로 일정치 않으나 국부적으로 고압이 필요할 경우 이용됩니다. 말을 바꾸면 수압 조절이 가장 좋은 건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넘어가서 40페이지 특징, 장점. A번 높은 곳 탱크 필요 없습니다. B번 국부적 고압할 때 좋고요. C번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더라. 하다 보면 표현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건축물로 따지면 옥상, 중간, 층, 지하 어디에 하라는 얘기입니까?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대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어디에 설치할까요? 옥상, 중간층, 지하.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론이죠. 설치를 어디에 하든 관계가 없이 아무 데나 하세요. 하세요라는 게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아무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는 어디에 설치할까? 중간층이에요? 지하에 놓지, 지하에다가. 그래서 우리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하에 있어. 다 지하에. 왜?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으니까. 내용만, 헷갈리는 분도 있더라고. 설치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는 상관없어요. 근데 다 지하에 있다고. 그러니, 시험은 지하가 아니라니까. 시험은 이론이잖아요. 시험이라는 거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시험 이론이니까 설치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 하셔야 돼. 자꾸 지하라고 하시지 말고. 잊지 마시고. 아니, 하다 보면 헷갈려요. 지금이 안 헷갈리겠죠. 그러니 옥상 탱크를 어디에 넣을 겁니까? 지하, 중간층, 지상층 상관이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 펌프, 직송식, 부스터 방식도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어요. 여기 놓든 여기 놓든 여기 놓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실제는 다 지하에 있겠지. 왜? 편하니까 관리하기가. 하나 기억하시고요.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러면서 D번은 됐고 오른쪽 단점 최고 최저의 압력차가 커서 급수압이 일정치 않더라. 말을 바꾸면 수압 변동이 자유롭습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C번 압력 탱크는 압력에 견뎌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거기 F번에 고장이나 정전되면 급수가 중단됩니다. 당연한 얘기. 혹시나 모르니까 압력 탱크 내에는 압력계, 수면계, 안전밸브라는 게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 그래서 부스터 방식 또는 펌프 직송식이라고도 나올 겁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수도본관으로부터 물을 일단 물바지 탱크가 저수조입니다. 저수조에 저수한 후 급수 펌프만으로 건물 내 보냅니다. 부스터 펌프를 여러 대로 연결할 겁니다. 장점, 옥상 탱크도 필요 없고 압력 탱크도 필요 없고 펌프로 끄집어 올립니다. 2번, 옥상 탱크 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작은 편입니다. 말을 바꾸면 수도 직결식보다는 오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 다음, 최상층의 수압 크게 할 수 있다. 별 내용 없고. 오른쪽도 별 내용 없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펌프 직송식 부스터 방식. 어떤 식으로 물을 올릴 거냐인데 수압이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라는 게 거기 있는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수 제어와 속도 제어가 있네요.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물의 양이나 수압을 조절할까요? 대수를 많이 할래요? 조금 할래요? 이렇게. 속도 제어. 수량이겠죠 뭐. 펌프의 회전수를 높일까요? 줄일까요? 이런 문제겠죠. 대수 제어는 펌프의 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정속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아니요, 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속도를, 회전수를 일정하게 하는 거. 속도를 제어하는 거는 우리 변속 방식이라고도 부르죠. 요즘에 자동차는 아주 자유자재로 자기들이 기어를 조절하죠. 누가 더 좋을 거냐 이 문제죠. 뭐든지 똑똑해야 돼. 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읽어볼까요? 대수 제어 정속 방식입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 여러 대의 펌프를 벽면으로 설치하고 일정한 회전 속도란 얘기는 정속이란 얘기입니다. 됐고요. 대신에 니은번 이 방식은 가장 저렴하지만 싼 놈은 안 돼.
압력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속도 제어, 변속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펌프의 회전수 제어에 의해 급수량을 제어합니다. 압력 편차가 혈정 압력이 아주 작아, 즉 일정한 급수 압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변속 방식. 니은번 인버터, 요새 다 인버터죠. 뭡니까? 에어컨도 그렇고 보일러도 그렇고 전력비 절감되고 운전비용 저렴하고 수격작용 없어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 방식이 우수하더라 정도만 회전수를 제어하는 겁니다. 한번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오른쪽 페이지 43페이지에 급수 방식의 비교 숫자로는 보지 마시고 거기서 볼 게 있다면 수질 오염이 가장 깨끗한 건 수도 직결, 가장 더러운 건 고가 탱크, 이렇게 급수 압력 변화 가장 일정한 거는 고가 탱크, 가장 큰 건 압력 탱크 방식. 단수시 유일하게 급수가 안 되는 거는 수도 직결식. 왜? 저수조와 탱크가 없으니까. 가장 긴 거는 고가 탱크 방식. 옥상 탱크가 있는 건 당연히 고가 수소 방식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 밑에 급수를 어떻게 배관할 거냐.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물을 아래에서 위로 보낼 거냐, 위에서 아래로 보낼 거냐. 별거 아니네요.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보내는 건 수도 직결식, 압력 탱크 방식, 부스터 방식. 위에서 아래로 보내는 하향식은 옥상 탱크, 고가 탱크. 뭐 누가 좋냐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특징을 잡아나가죠. 상향식과 하향식을 혹시나 비교한다면 요 놈은 요 놈을 끄집어오고 요 놈은 요 놈을 끄집어옵니다. 그래서 수압이 일정하더라. 대신에 배관이 은폐배관이죠. 그 정도만. 상향급수면입니다. 1번 노출배관이라 보수가 편리합니다. 2번 상층부로 갈수록 관경을 크게 하세요. 수도직결식 같은 경우 위로 크게 합니다. 안 올라가서. 뭐 별 내용 없고.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하향급수입니다. 고가 탱크 은폐배관이라 점검술이 불편하고 급수압이 일정합니다. 그 정도만. 만약에 상하향 혼용이면 아래층은 저층부는 상향식, 고층부는 하향식. 별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이 초고층 건물. 이것도 가끔 뜨네요. 조닝입니다. 조닝은 두 번 나오죠. 급수하고 공기조화 설비에서도 조닝이 나오죠. 왜? 부하가 달라서, 열량이 달라서, 부하별로, 방위별로, 외부전, 내부전 등등등등등등등. 여튼 에너지 절약. 급수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수독제 물 나오고 싶은데 100m의 높이가. 좀 전에 보니까 최저 압력이 1메가파스칼 되는 게 없어요. 이거 엄청 큰 거거든. 너무 셉니다. 그래서 여기 터져버려요. 수격작용 발생하고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존을 좀 나누자.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너는 여기를 책임지고 너는 여기를 책임지고 너는 여기를 책임져라 하는 게 조닝, 급수의 조닝이죠. 급수압을 일정하게 해서 수격작용 같은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게 조닝이죠. 여기 볼까요?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 초고층 건물의 경우 옥상 탱크의 설치가 너무 높으면 최상층과 최하층의 수압차가 커서 일정치 않아 수압이 증대돼서 수격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양가로 1번에 급수조닝의 거리 꼭 외우시고, 아파트 호텔 30에서 40m마다, 사무소 건물은 40에서 50m마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지문으로 떴고요. 급수조닝의 필요성 외우지 마시고
수압이 너무 아래층에 큰 거니까 저층부에 수압이 너무 커서 수격작용 발생하고 소음유동 나니까 그거를 방지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쉽게 나오면 이거겠죠. 다음 중 급수 조닝의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수조 놓는 게 중간 수조 방식. 중간 수조 방식이니까 세퍼레이터 방식과 부스터 방식이 있답니다. 있다는 정도만 보시죠. 뭐. 오른쪽 스필백 방식도 있답니다. 있다는 정도만, 종류만. 그 다음 가마밸브. 가마밸브는 어렵지 않잖아요. 압력을 감소시키는 밸브를 설치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압력 줄이는 싸움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이 압력 탱크나 또는 펌프 직송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급수압을 일정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조닝은 목적하고 종류만, 더 깊게 가지 마시고 종류만. 그럼 다른 시험에 예를 들어서 급수 조닝 방식을 가지고 시험에 난 거는 스필백이 가끔 떴죠. 스필백. 어려운 얘기입니다. 45페이지. 맨 위에 스필백. 저수 탱크에서 최상층 고가 탱크로 양소하고 밑에 존의 탱크에 자연 중력으로 점차 급수합니다. 그런데 고가 탱크가 둬서 내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있다는 정도만. 스필백이 급수 조닝의 방식이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까지는 뭐 기본서니까 있을 거고요. 넘어가서 46페이지에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깊습니다. 그 다음 급수 관경의 결정입니다. 거기 보니 배관의 유량은 배관계에 접속하는 기구의 급수량과 기구의 급수 부하 단위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부하나 성립이죠. 부하. 사람도 과부하하면 안 되니까. 설비에서는 급수, 배수, 또 뭐가 있죠? 난방, 냉방, 전기, 뭐 등등등등. 구조에서는 한번 나오네요. 그럼 설비에서는 능력으로 보죠. 능력치로 보자고요. 구조에서는 하중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쉬워요.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급수 부하, 배수 부하, 난방 부하, 냉방 부하, 합친, 공기 조화 부하, 전기 부하. 이렇게 나오죠. 능력이니까 결국은 1분당 몇 리터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물의 공급 능력. 물을 얼마나 뺄 수 있을까요? 배수 능력. 난방은, 냉방은, 공기조화 부하는 다 열량이죠. 열량. 몇 킬로와트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있겠지.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따뜻하고 차갑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부하는 다 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볼까요? 현열이 있는 것과 자멸이 있는 것 둘 다 있는 것만 보자. 위기? 다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공기는 두 개가 있더라. 조명이 많으면 열납니다. 현열일까요? 자멸일까요? 공기가 상태가 변할 일은 없잖아요. 아니, 조명이 상태가 변할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만 더 볼까요? 난방의 정의예요. 난방의 정의를 잘 모르시더라고.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게 난방이 아니, 그거는 실제지. 실내 온도를 높여서 열의 쾌적감을 줍니다. 이거는 현실이고, 난방의 정의는 뭐냐면
손실 열량만큼 열을 공급하는 게 난방이에요. 냉방은 뭐냐? 손실되는 열량이나 얻는 열량이나 열량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을 냉방이라 부르죠.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라고. 어렵다니까요. 난방은 손실된 열량만큼 열을 공급하고, 냉방은 손실되거나 취득되는 열량을 가지고 나에게 냉방 온도에 맞게 하는 겁니다. 난방은 20도? 냉방은 이거 좋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준이 있겠죠. 빨리 외우세요. 뭐 쓸데없는 거 왜 하겠습니까? 에너지 절약 기준은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정의를 지금 정리하시고, 그러니 여기에 있는 난방과 냉방에서 시험 나오는 건 얘부터 나오는 거예요. 얘부터 벌써 나왔죠. 그러면 다음에는 얘들이 뜨겠죠. 그러면 좀 더 가죠. 전기에서 능력은 뭐냐? 당연히 전력이라. 아니, 좀 정리 좀 해야 이해가 되죠. 혹시 시험에 막 이상한 부하 나오면, 설비에 나오면 능력치를 말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급수 부하 단위라는 이 급수 기구가 위생기구, 수도꼭지 등등등등 세면기 등 이놈들이 얼마만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급수 부하. 그러면 기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면기들. 얘를 딱 일러놓고 나머지 능력을 비교해서 2, 3, 4, 5, 6, 7, 8, 9, 10 쭉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얘부터 뜹니다. 그렇죠? 가죠. 좀 더 가보죠. 급수 관경의 결정. 배관의 유량은 배관기에 접속하는 기구의 급수량과 기구 급수 부하 단위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물의 설계 시의 관경 결정, 중규모 이상의 건물의 설계 중 환경을 계략 계산할 때는 관균등표에 의해 쓰며, 그러나 중규모 이상 대규모에서는 급수주간이나 급수지간의 관경을 결정할 때는 마찰저항 선도로 구한답니다. 뭐 이거겠네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급수관의 지름을 결정할 때는 관균등표나 마찰저항 선도라는 걸 가지고 그러더라. 너무 어렵다. 선도를 가지고 관경을 결정합니다. 예전에 지문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요 놈을 띄웁니다. 아무도 못 맞췄어. 제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거를.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밑에 호칭지름이 있네요. 이거나 볼까요? 호칭지름이란 관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로 MPS와 DN으로 구분됩니다. MPS는 인치. 여기 인치라고 하네, 인치. 인치는 1인치가 이렇게 쓰고 2.54cm? 좀 외우시죠? 이 정도는 뭐. 2.54cm면 몇 밀리미터입니까? 어려우신가? 우리 1cm가 10mm 아닌가요? 좋습니다. 1m는 1000mm? 네. 뭐 하면 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 2번 DN입니다. ISO에 규정된 밀리미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DN 이라고 하면 밀리미터 칭입니다. 그래서 가끔 지문에 DN으로도 나오고 밀리미터라고도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급수부하, 기구 급수 부하 단위라는 겁니다. 공중용과 개인용으로 각 기생국 이상마다 물수병을 뭐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어렵습니다. 됐고요. 밑에 기구 급수 부하 단위를 가지고 24회 때 났다는데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럼 뭐가 났냐고요? 거기 보면
우선 세면기 찾으셨어요? 기구명에 대변기, 세면기. 세면기의 일반 건물 전체 1.0, 다중이용시설 전체 1.0. 아, 세면기가 기준이 1입니다. 그게 한번 났던 거고요. 났던 거고. 예전에 그 다음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더럽고 치사하게 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기구급수 안에 클 것이냐, 주거용이 클 것이냐. 아니 진짜. 누가 더 클 것이냐 이걸 냅니다. 그래서 거기 숫자를 보니까 잘 보시면 뭐 다중 87, 그 다음에 주거용은 5, 7, 3 하니까 다중이용시설이 더 큽니다 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를 왜 틀렸을까? 보세요. 급수, 물을 공급하는 능력을 단위로 나타냈대요.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관계결정할 거 아니에요. 얘가 크다는 얘기는, 아, 물을 공급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사용량. 사용량이 많으면 관경을 크게 해요, 작게 해요? 크게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의 관경이 클까, 주거용이 클까? 당연히 커야지. 아파트 얼마나 쓴다고. 이거예요. 근데 이건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헐, 좀 심했죠. 이런 까지 되면 안 되지. 제가 더 과합니다. 그 정도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어려웠죠. 그 밑에 균등표에 의한 약산법. 그래서 거기 있는 순서를 한다는데, 우리 여기까지 하지 말자고요. 이것도 어려운데. 넘어가서 하실 분은 하세요. 순서를.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좀 전에 관균등표에 의한 게 있었고, 그 다음 마찰저항 선도인데 요게 18회 되냅니다. 어려워요. 근데 한 번 났다고 해서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서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 이거나 보죠. 마찰저항 선도의 관경의 결정 순서에 박스가 있는데, 뭐 경로를 설정하세요. 2번에 각 구간별 순간 최대 급수량, 동시사용유량. 동시사용유량은 동시사용률과 같다고 그랬죠. 뭐 결정을 하세요. 그럼 상당 길이 산정하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런 것들이 건축 설비 기사가 있어요. 거기 가면 2차 때 나와요.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할 것도 많은데 진짜 나오면 3번 찍자고요. 버리시죠. 신기하죠. 버리라고 그러면 왠지 하고 싶고 하자고 그러면 짜증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버리시자고. 너무 어려워요. 그 밑에 급수관 지름의 산정 방법인데 뭐 순간 최대 유량이 있고, 2번 한 번 더 복습이 나오죠. 유생기구 최저 압력 세정밸브식 100으로 외우지 말고 0.1, 세정탱크식 0.05, 0.055, 그 다음 블러시 대변기 0.17, 이 정도는 외우자고. 됐고, 오른쪽 페이지 급설비 고려사항. 아무리 째려봐도 이것까지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넘어가죠. 5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박스가 있는데 최소 관지름은 좀 요것 좀 배우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욕조, 비대, 욕조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싱크대가 있으니 주방 싱크 하나 외우죠. 15mm입니다. DN. 그 다음 세면기 10, 샤워기 15, 그 다음 세정 싱크 별로, 그 다음 세정 탱크요. 대변기 세정 탱크 10, 대변기 세정 밸브식 대변기 25. 그거 한번 보죠. 다시 한번요. 주방 싱크 15, 세면기 10, 그 다음에 대변기 세정 탱크 10, 대변기 세정 밸브 25 정도 한번 보죠. 오른쪽 페이지
5번에 상수도 간의 수압, 급수과합 장치. 9번이요. 급수오염 방지. 뒤에서 할 건데 한 번만 정리해. 여기서 볼 거는 양가로 1번. 음용수 배관과 비음용수 배관은 크로스 커넥션의 상호 연결이라는 건데 상호 연결되면 안 될 거고.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위생기구나 물사용기기가 상수선에서 연결된 경우에는 역류방지기 외에 사용한 물이 거꾸로 역류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양가로 4번 급수관을 내온수 배관 계통과 같은 비음용 배관의 계통을 보급성을 할 때 역류방지기. 글쎄요. 그 다음 8번 모든 음용수의 개방구와 토출구에는 물을 받는 토수공구나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십시오. 결국은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8번까지 묶으면 외우지 마시고 이 내용 아니에요? 음용수든 음용수든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서로 겸용하지 마세요. 왜요? 서로 연결 겸용하는 크로스 커넥션 되면 오염됩니다. 또 이렇게 연결 겸용해서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꾸로 역류할 수 있어요. 또는 물 받는 공간을 설치하세요. 이거네. 다 외우지 마시고. 이게 이론적인 내용. 거기에 있는 거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죠. 원칙은 연결 겸용하지 마시고 연결되거나 하면 이런 걸 설치해서 역류되지 않도록 하시고 시험은 여기 한번 뜨고 여기 한번 뜹니다. 좋습니다. 첫날이라 천천히 가시죠. 쉬었다 가겠습니다.